1995년 8월 24일 미국 레드먼드 캠퍼스. 수천 명의 기자들이 모인 무대 위로 롤링스톤즈의 노래 스타트 미업이 울려 퍼집니다.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등장하는 두 남자, 빌 게이츠와 스티브 발머. 그들은 마치 록스타 같았습니다. 이날은 컴퓨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인 윈도우 95가 출시된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운영체제를 사기 위해 밤새 매장 앞에 줄을 섰고, 뉴스는 온통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위상은 지금의 애플과 구글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전 세계 PC의 95%가 윈도우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악의 제국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독점 기업이었고, 빌 게이츠는 그 제국의 절대군주였습니다. 아무도 이 영광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15년 뒤, 이 거대한 제국은 혁신이 멈춘 늙은 공룡이라는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주가는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을 했고, 구글과 애플이 세상을 바꾸는 동안 그들은 윈도우라는 낡은 성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 잃어버린 10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2014년 어떻게 인도에서 온 조용한 엔지니어 한 명이 죽어가던 공룡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결국 애플을 꺾고 다시 세계 1위의 자리를 탈환했을까요? 오늘 비즈니스 TMI 스페셜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처절했던 몰락과 기적 같은 부활의 드라마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봅니다. 2000년 창업자 빌 게이츠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의 오랜 친구이자 2인자였던 스티브 발머가 CEO 자리에 오릅니다. 발머는 빌 게이츠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게이츠가 차가운 천재 개발자였다면 발머는 뜨거운 영업맨이었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소리를 지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직원들을 독려하는 것으로 유명했죠. 발머의 재임 기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사실 3배나 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그는 훌륭한 경영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미래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윈도우와 오피스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그의 오만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 2007년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처음 공개했을 때 기자가 발머에게 묻습니다. 아이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머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500짜리 전화기라고요? 보조금도 없이? 그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전화기네요. 게다가 키보드도 없어서 비즈니스맨들은 절대 안 쓸 겁니다. 그는 아이폰을 장난감 취급했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모바일이라는 스마트폰 OS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PC의 윈도우를 억지로 작은 화면에 구겨 넣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는 아이폰의 직관적인 경험에 열광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펜이 없는 스마트폰은 실패한다는 낡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모바일 혁명의 파도는 순식간에 PC 시장을 덮쳤고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가 세상을 양분하는 동안 마이크로소프트의 설 자리는 없었습니다. 뒤늦게 노키아를 인수하며 발버둥 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수십조 원의 적자만 남긴 채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시장에서 철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암적인 존재, 바로 기업 문화였습니다.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스택 랭킹이라는 악명 높은 인사평가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을 성과에 따라 1등부터 꼴찌까지 한 줄로 세우는 상대평가 시스템이었습니다. 팀원이 10명이면 그중 상위 2명은 반드시 어등급을 받고 하위 1명은 무조건 해고 대상이 되는 식이었죠. 이 시스템의 의도는 직원들끼리 경쟁시켜 최고의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었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동료가 성공하면 내 등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인재가 팀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고 심지어 동료의 프로젝트를 고의로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실리콘밸리에 돌던 유명한 만화가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의 조직도는 평범한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직도는 부서끼리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그림이었죠. 혁신은 사라지고 사내 정치만 남았습니다.
유능한 엔지니어들은 더 이상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없다며 구글과 페이스북으로 떠났습니다. 2013년 결국 스티브 발머는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가 떠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은 잘 벌지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미래가 없는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누가 이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되려 하겠는가? 외부의 스타 CEO들이 거론되었지만 모두 고사했습니다. 결국 이사회는 내부에서 답을 찾기로 합니다. 2014년 2월 마이크로소프트의 제3대 CEO로 지명된 인물은 대중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46세의 인도 출신 엔지니어 사티아 나델라였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발머와는 완전히 다른 종족이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천재도 불같은 영업맨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를 좋아하고 크리켓을 사랑하며 무엇보다 공감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성향은 그의 개인적인 아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델라의 첫째 아들 자이는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를 앓았습니다.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죠. 젊은 나델라에게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헌신적인 돌봄을 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필요한 건 나의 슬픔이 아니라 아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돕려는 나의 공감이다. 이 깨달음은 그의 인생관을 그리고 훗날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영 철학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CEO가 된 나델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썩어버린 기업 문화를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취임 첫날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냅니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우리의 영혼은 무엇인가? 그는 악명 높았던 스택 랭킹 제도를 즉시 폐지했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야 하는 경쟁은 이제 없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다. 그는 성장 마인드셋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다 안다는 태도를 버리고 나는 다 배울 것이라는 태도를 가지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수를 비난하는 대신 실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웠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기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은 다시 서로를 돕기 시작했고 회사를 떠났던 인재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문화가 바뀌자 전략도 바뀌었습니다. 나델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모바일 퍼스트, 클라우드 퍼스트. 이 말은 곧 더 이상 윈도우 퍼스트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신성불가침 영역이었던 윈도우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것입니다. 내부의 반발은 엄청났습니다. 윈도우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데 그걸 뒷전으로 미루다니 미친 짓이다. 하지만 나델라는 확고했습니다. 이미 세상의 중심은 PC에서 모바일과 클라우드로 넘어갔으니까요. 그는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행사장에서 나델라는 주머니에서 아이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앱을 실행해 보였습니다. 과거 발머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사람들이 어떤 기기를 쓰든 그 안에서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쓰게 만든다. 이것이 나델라의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그가 무대 뒤 거대한 스크린에 띄운 문구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러브즈 리눅스. 리눅스는 윈도우의 가장 큰 적이자 발머가 암적인 존재라고 불렀던 오픈소스 운영체제였습니다. 그런 리눅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랑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개발자들에게 보내는 화해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폐쇄적인 독점 기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전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마존이 독주하던 클라우드 시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섭게 추격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기업들의 데이터를 빨아들이며 윈도우보다 더 큰 수익을 내는 거대한 기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나델라의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클라우드로 회사를 정상화시킨 그는 이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더 먼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이었습니다.
2019년 나델라는 실리콘밸리의 작은 비영리 연구소였던 오픈AI에 주목합니다. 당시 오픈AI는 샘 알트만이 이끌고 있었지만 자금이 부족해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구글이 알파고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존재감은 미미했습니다. 나델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아직 뚜렷한 성과도 없는 이 연구소에 무려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오픈AI가 개발하는 모든 기술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우선적으로 사업화할 권리를 갖되 그들의 연구 독립성은 보장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투자는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막대한 자금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지원받은 오픈AI는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고 2022년 11월 세상을 뒤집어 놓은 챗GPT를 내놓습니다. 챗GPT의 등장은 인터넷의 발명, 아이폰의 등장에 버금가는 충격이었습니다. 구글은 사내의 코드 레드를 선포하며 당황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유로웠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상태였으니까요. 나델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챗GPT의 기술을 자사의 검색 엔진 빙, 업무 도구, 오피스, 그리고 윈도우에까지 이식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엑셀이 알아서 데이터를 분석해주고 파워포인트가 알아서 디자인을 해주는 세상.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인의 업무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20년 전 모바일 시장을 놓쳤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아니 오히려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선점하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을 제치고 다시 한번 시가총액 세계 1위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1975년 빌 게이츠의 차고에서 시작해 1995년 윈도우로 세상을 지배하고 2010년대 암흑기를 거쳐 2024년 AI 황제로 부활하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50년 역사는 한편의 대하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 거대한 기업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티아 나델라는 그의 저서 히트 리프레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새로워져야 한다. 과거의 영광에 머무르지 말고 끊임없이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가 누른 새로 고침 버튼은 단순히 기술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는 것, 경쟁 대신 공감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세상에 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빌 게이츠의 천재성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뼈대를 만들었고 스티브 발머의 열정이 근육을 키웠다면 사티아 나델라는 이 거인에게 따뜻한 영혼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기술과 만났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과거의 작은 성공에 취해 멈춰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고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화려했던 윈도우 시절을 스스로 부정하고 내려놓았을 때 더 큰 세상을 얻었듯이 우리도 가끔은 인생의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야 할 때가 아닐까요? 오늘 비즈니스 TMI 스페셜 다큐멘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40년 전쟁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